2023년 가을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 포럼. 독일 본대학교에서 온 역사사회학자 요아힘 브루너 교수는 강연을 마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분석이 아닌 뜨거운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사라졌던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살아갑니다. 저는 요아힘 브루너입니다. 독일 본대학교에서 정체성과 공동체의 관계를 연구해온 역사사회학자입니다. 유럽의 통합과 분열, 민족주의와 시민의식, 정체성과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오랫동안 분석해왔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고, 유럽연합이 성장할 때는 그것을 하나의 실험실로 관찰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처음부터 예외였습니다. 2021년 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시아적 공동체 의식 정도로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선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상상보다 훨씬 질서정연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귀가하는 장면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인상을 받은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도 탐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내재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홍대 앞 국밥집에서 우연히 본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이 음식을 들고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한 남성이 문을 대신 열어주었고 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유럽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공동체의 결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저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공무원, 학생, 택시기사, 군인, 노점상.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공통된 정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지켜야 하죠. 정부가 뭘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조국 의식이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20세기 초 국가가 사라진 시대를 겪었습니다.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36년, 해방 이후 미군정과 분단, 전쟁.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조국은 단지 행정 단위가 아니라 감정의 터전이자 기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교육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역사로 체화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은 캠퍼스에 매번 태극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일제 때 일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조국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연구하던 또 다른 한국인 학자는 나고야 성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좀 슬퍼요.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체성은 이성적 구조 위에 쌓이는 것이라고 믿어온 저로서는 감정과 기억이 국가의식을 형성한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이론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일으켜 세우는 청년 눈을 마주치면 자동으로 인사하는 시민들,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화법, 그건 규칙도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지키겠다는 감정의 합의였고 그것이야말로 조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기대하기보다 국가가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6.25 전쟁 땐 이웃을 살리는 손길로, IMF 때는 금 모으기로, 팬데믹 때는 자발적 방역 참여로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위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국인의 조국 의식은 타의가 아니라 자발이며 명령이 아니라 맹세입니다. 그건 유럽에서 배운 어떤 정치 철학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국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조국을 대할까? 독일 본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체제를 신뢰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성적 시민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설명 대신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봄, 나는 한국에 직접 머무르며 모든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은 질서와 속도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도심 속에서도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기차역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24시간 편의점이 동네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는 한국인들이 놀랄 만큼 친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멀리까지 함께 걸어가 안내해 주었고 물건을 흘리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야. 뭔가 다르다. 며칠 뒤 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 연구 주제인 비제도적 정체성의 기억화가 한국 사회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한 기자가 나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서울만 보지 말고 시골에 가보세요. 거기엔 말로 다 하지 못할 한국이 있어요. 그의 제안으로 나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자의 부모님 댁에서 며칠을 머물며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죠. 첫날 저녁 마을 해관에서 막걸리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해방됐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본 놈들 나가니까 이젠 미군정이 왔죠. 전쟁 땐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갔죠. 그땐 이웃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IMF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집에 있는 반지까지 다 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끼리 살아남자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연대의 경험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많은 걸 함께하는 건 특별한 건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우린 서로 지켜야 했거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국가를 이해하던 방식은 제도와 법, 정책과 행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국가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의 논리였죠. 그러나 한국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 동안 이들은 자신들끼리 질서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국가의 존재가 명령이나 권력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나는 광화문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휠체어에 탄 노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당황하고 있었고, 그 주변을 지나던 몇몇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설명했고, 다른 청년은 노인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돋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낚시하러 온 할아버지들이 라면을 나누어 주며 같이 먹읍시다 하고 건넸고, 광주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민족보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학생들한테 애국심을 가르치진 않아요. 다만 서로를 아끼는 걸 몸으로 익히게 하죠. 그 말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조국은 기억이다. 정체성은 감정이다. 이제야 나는 한국인들이 왜 이토록 조국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경험을 가족과 지역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도 애국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서로를 위한 감정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유럽의 이성적 정체성 이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본대학교에서의 연구실, 수많은 논문과 이론,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저는 늘 국가란 법과 제도로 구성되고 개인은 그것을 선택하거나 신뢰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련의 경험들은 이러한 사고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때쯤 그 뜻하지 않은 사건은 강남 한복판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통 한식당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정교했으며 조명 아래 반찬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온 한국 교수님들과 마주 앉아 저는 그 정성스러운 음식과 환대를 느끼며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단지 외형적인 환대만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한창인 순간 제 앞니에 붙어 있던 레진 치료 부위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게 입안이 어색해지고 식탁 위 수저와 젓가락만 움직이지 않은 채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식사를 멈추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교수님께서 제 손의 위치와 저의 표정을 보시고는 염려 어린 목소리로 여쭤보셨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입에 불편한 걸 느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부끄러워서라고 말을 꺼냈을 때 교수님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강한 의지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국 사회가 개인의 불편함보다는 질서를 우선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저 제 입장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바로 해결하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텐데 가시죠. 라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한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된 관심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교수님께서 저를 근처 치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만난 의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제 상황을 세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대기 없이 즉시 치료가 시작되었고 치료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는 안내도 깔끔했고
개별적으로 후속 조치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비는 독일에서의 치과 비용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표현하자 의사는 웃으며 한국은 기본적인 치료는 빠르고 친절하지만 비용도 적게 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한국인의 지금 바로라는 말은 압박이 아닌 진정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숨에 그 말이 제 상황을 지켜주려는 친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둘째, 한국의 공동체 정서는 개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지하고 해결하려는 정서적 연대였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제도의 강제성이 아니라 감정적 신뢰와 의지로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셋째, 현대와 전통이 결합된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와 서비스가 단지 기술과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작은 디테일까지 켜켜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매우 특별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치과를 나오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단 몇 분의 상황에 이렇게 강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독려하고 몰아내지 않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례가 있었던가?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넓게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에서의 경험입니다. 여러 번 지하철을 탔지만 특별히 돋보였던 순간은 노약자석에 노인이 탔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웠고 누군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옆으로 몸을 숙였고 다른 사람은 자리 양보를 위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조용했고 특별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째는 버스에서의 경험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목소리로 울었고 부모는 당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정하게 눈길을 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에게 작은 장난감을 내밀자 아이가 위안을 받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은 문명의 정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근길의 어느 아침 도로 한가운데서 휠체어를 탄 노인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과 학생들은 멈춤 없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비켜서 노인을 도왔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연대가 제도도 규칙도 아닌 감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이자 단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의 충성은 명령이 아닌 감정, 명령이 아닌 맹세입니다. 이제야 저는 조국이라는 단어가 단지 나라의 의미를 넘어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서로에 대한 약속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의무, 심지어 의식의 주입도 아닙니다. 그 약속은 가족으로, 동료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오며 형성된 것입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소비하거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기억과 감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의 상흔, 두 차례의 경제위기, 팬데믹, 그 모든 위기를 넘어 서로를 살리는 행동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가 현재로 이어진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독일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아닌 공동체였습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한국인은 서로를 국가처럼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이론서에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직접 보고 느끼고 서로 협력하고 위기를 함께 겪으며 미래가 아닌 과거로부터 흘러온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강단 있고 따뜻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답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경복궁 앞 광장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며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역사의 고요한 무게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지난 10개월간의 여정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독일 본대학교에서 저는 늘 국가를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봐왔습니다. 시민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 된다고요. 국가란 계약이었고 정체성은 이성 위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해방의 혼란, 한국전쟁, 경제위기들, 팬데믹까지 국가가 제 기능을 상실한 순간마다 한국인은 서로를 지키는 서로의 국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은 국가를 구독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가 되었으며 그 국가는 감정과 기억으로 체화된 정체성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 깊이 뭉클해졌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함 속에서 저는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마지막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한국 친구들을 초대했지요. 한적한 한옥 식당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대나무 찻잔에 따뜻한 차 채워졌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한 해의 여정, 그 고단함과 아름다움이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비행기가 곧 떠나시죠? 네, 여러분 덕분에 전혀 예상 못한 감동을 잔뜩 안고 갑니다. 그때 한 친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말이에요.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나라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따뜻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려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찾기 힘든 마음으로 지켜온 공동체를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한국에서의 여정을 정리한 메모는 짤막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소비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 살아낸 사람들이다. 한국인의 충성은 명령에 의한 충성이 아니라 옆 사람에 대한 건강한 약속이자 선언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으로 빚어진 기억에서 존재한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나야 하지만 떠나기 아쉬웠고 돌아간다면 바뀔 제 마음이 기대되었으며 앞으로 이 경험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유럽 시청 앞 광장에서 보았던 시위대보다 한국의 일상 속 작은 친절들이 저에게 더 큰 울림을 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작은 행동들이었고 그 행동들은 모두 스스로 국가였던 공동체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 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의 배려 하나하나에서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살아있는 기억의 사회이며 감정으로 단단하게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과 감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흔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품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게 준 것은 단지 학문적 자료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했던 한국의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